아 K뱅크도 저런데 약간 이게 제사 인터넷 은행에 돈 우리가 넣었다가 과연 이제 증시 상장을 통해서 엑시트 할 수 있을까? 상장을 통한 엑시트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수 있겠다. 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정지 기자입니다. 코스피 상장에 도전했던 K뱅크가 다시 한번 쓴잔을 마셨는데요. K뱅크는 얼마 전 10월 말로 예정됐던 상장을 철회하고 상장 시일을 내년 초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K뱅크가 상장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2022년에도 코스피 입성에 도전을 했는데 증시 부진으로 인해서 관심을 좀 끌지 못하자 몇 달 뒤에 상장을 자진 철회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요, K뱅크가 상장 재도전에 다시 실패하게 된 세 가지 이유, 그리고 K뱅크의 상장 실패가 IT 스타트업 업계 그리고 금융업계에 불러올 세 가지 여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코스피 상장을 준비하던 토스가 K뱅크의 상장 재실패를 또 보고 보다 몸값을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미국 나스닥 상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기자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K뱅크의 두 번째 상장 도전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K뱅크가 다시 한번 증시 입성에 실패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본인들의 몸값과 시장에서 평가하는 그 몸값 사이에 격차가 굉장히 컸기 때문인데요. 네네. 그 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은 원래 이제 IPO의 한 단계로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수요 예측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수요 예측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 가격에 우리가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이제 주식을 얼마나 사갈 거냐, 이렇게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한테 그런 묻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K뱅크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가격대, 이걸 이제 공모 희망 밴드라고 네. 하거든요. 대충 이 안에서 우리가 하고 싶다, 그럼 상단에 있고 하단에 있는 거잖아요. 네. 주당 9,500원에서 1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측 결과는 이제 K뱅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네. 상당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 가격에는 우리 못 사겠다 하고 아예 그 주문을 넣지 않거나 예. 가격을 그 하단가 있잖아요. 하단가보다 더 낮췄을 때만 우리가 살 수 있다. 9,500원은 좀 힘들고 네네. 8,000원 정도는 돼야 우리가 사겠다. 뭐 8,000원이라는 건 그냥 제가 예시로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처럼 그리고 이렇게 시장의 평가가 박하게 나오자 K뱅크와 지금 K뱅크 주식을 갖고 있는 기존 투자자들로서는 우리가 10월 말에 상장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네. 그래갖고 공모 구조를 좀 변경해갖고 내년 1분기 안에 상장하겠다. 이게 이제 K뱅크가 그 상장을 철회하면서 밝힌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상장 실패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몸값이 얘기가 나오니까 K뱅크의 몸값이 얼마나 비쌌던 건가요? 예,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모 희망 밴드라는 게 있다고. 공모 희망 밴드 상당 가격인 주당 12,000원을 적용할 경우 K뱅크의 시가총액이 상장 이후에 5조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2022년에 상장했던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 최대 규모의 그 대여가 이제 또 코스피에 등장할 뻔했었는데요. 네, 할 뻔한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안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약간 이 기업 가치 산정을 위해서는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 가격으로 우리를 평가하는지. K뱅크는 한국, 미국, 일본의 인터넷 전문 은행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이 같은 기업 가치를 산정했습니다. 최대 5조 원. 한국은 카카오뱅크, 미국은 뱅코프, 일본은 SBI 스미신넷뱅크가 그 비교 대상이었는데요. 이 세 곳의 평균적인 주가 순 자산 비율이 PBR이라고 하죠. 2.56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K뱅크도 우리 순 자산의 2.56배를 해갖고 하면은 그 우리의 가치가 나온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PBR이 2.56배면 사실 은행주로서는 되게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2.56배 PBR은 우리가 보통 4대 금융지주라고 하잖아요. 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이게 이 금융지주가 우리가 보통 4대 금융지주라고 하는데 이쪽에 그 평균적인 PBR이
어떻게 되죠? 0.36에서 0.6이 뭐야? 됩니다. 아 너무 높네요. 그러니까 0. 그냥 편하게 그냥 0.4라고 했을 때는 네. 한 8배는 아니죠. 6배 이상 그러니까요. 비싼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PBR이 1.7배예요. 그 카카오뱅크보다도 우리가 50% 더 넘게 아이고. 책정을 했다고 네, 볼 수 네.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4대 금융지주들이 적극적인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면서 네네. 이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당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왜 제가 웃냐면 제가 이곳 중에 한 곳에 주식을 샀는데 네. 근데 굉장히 소액이긴 했는데 네. 수익률은 좀 좋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배당도 많이 준다. 뭐 주주 환원 많이 한다 해갖고 네. 좋으시겠다. 근데 너무 이제 소액이라서, 너무 소액이라서. 큰 네, 의미는 네. 없는데 네. 근데 이처럼 이제 대형 금융주주들의 약간 투자 매력도가 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대형 금융지주들보다 가격은 진짜 한 6배, 7배 비싼데 진짜. 실적은 못 따라가기 좀 힘들잖아요. 아직까지는 그쵸, K뱅크가. 아직까지는. 물론 규모 자체가 작기도 하지만 그리고 주주 환원율도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네. 지금은 막 계속 투자해야 된다고 할 네, 테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몸값은 엄청 비싼데 실적과 주주 환원율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K뱅크를 놓고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큰 문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 거죠. 당연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지적이 나오는 게 외국 인터넷 은행 중에서도 진짜 PBR 제일 거의 높은 애들로만 이렇게 추려갖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 그 몸값 한 거 아니냐. 야, 카카오뱅크보다도 50% 비싸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피어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피어 그룹, 근데 예, 피어 그룹 선정할 때 너무 좀 이제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했다는 의심을 솔직히 지우기가 어렵고.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네요. 뭐 원래 다른 회사들도 상장할 때 뭐 그러려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이 돼야지 되는 건데 좀 네.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좀 지나치게 의존한다. 이런 비즈니스 구조도 좀 문제를 삼았던 것 같은데 맞나요? 가상 자산 거래에서 이제 업비트에 대한 높은 의존도 역시 네. K뱅크에 대한 약간 평가절하의 주요한 요인인 건 맞습니다. 네네. 2024년 7월 말 기준 K뱅크의 수신 잔해, 네. 그러니까 뭐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고객이 맡긴 예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그 예금 중에서 업비트 고객들의 예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달하는데요. 21조 9,873억 원의 수신 잔액 중 3조 7,330억 원이 업비트 예치금인 겁니다. 되게 높네요. 근데 업비트 비중 옛날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나마 낮춘 건데도 지금 17%라는 거죠? 옛날에는 50%가 넘었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높은 거죠?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업비트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려면 K뱅크 계좌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렸는데 네. K뱅크는 이제 사업 초기부터 업비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고객 수와 수신 잔액을 늘려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비트를 통해서 그 가상화폐를 내가 뭐 거래하고 싶다,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거 사고 싶다, 네. 이러면 무조건 K뱅크 계좌로만 됐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전략을 펼쳐왔던 거고, 약간 K뱅크는 전체 수신 잔액 중에서 업비트 예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말에는 25.5%였는데요. 네. 근데 코인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 말에는 그 비율이 52.8%까지 급등했습니다. 와, 네네. 그리고 이후 2022년 말에는 19.9%, 2023년 말에는 20.7%까지 줄어들긴 했는데 줄어들었죠. 네네. 그리고 7월 말 기준으로는 17%대까지 떨어뜨리긴 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수신 잔액이 거의 5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요. 6분의 1, 5분의 1인데 이거를 이제 한 기업에만 의존한다는 건 굉장히 좀 맞아요. 은행한테, 특히 은행은 무엇보다도 이 안정성이 중요한데, 그럼요. 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란 법이 있어요. 네. 이 법에 따라서 업비트의 그 약간 K뱅크에 돈을 맡긴 업비트 이용객들의 그 예치금에 이자를 줘야 돼요. 기존에는 0.1%밖에 안 주는데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이자를 더 높게 줘야 네. 되는데 그 이자율이 연 2.1%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0.1%만 주다가 갑자기? 3조 네. 원, 거의 4조 가까운 돈에 0.1%만 주다가 이제는 2.1% 줘야 되니까 수익성의 문제도 좀 있고. 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당초 K뱅크는 예치금 이자율로 연 1.3%를 책정했다고 발표했는데 불과 2시간 만에 갑자기 이 이자를 2.1%로 올린 거예요. 2시간 만에요. 저도 약간 이런 은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라서. 근데 은행이 갑자기 이렇게 몇 시간 만에 이자를 이렇게 또 이유를 되게 파격적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0.8%포인트 올린 거잖아요. 아니 저는 이런 얘기 진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네요. 그 이유가 이제 네. 업비트하고 비슷한 코빗이 서로 이제 고객들한테 지급하는 예치금 이자율을 두고 막 경쟁을 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네. 한쪽이 높이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좀 높이자. 데려오려면은 네. 그렇게 그렇죠. 약간 뭐 가상 자산 그 거래소로서 약간 본인들의 이제 그쵸. 장점을 이제 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치금 이자율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업비트에서 K뱅크한테 우리도 이자율 좀 올립시다. 이렇게 해갖고 그런 올린 거구나. 것으로 업계에서 바라보고 있죠. 안 그러면 갑자기 0.8% 올렸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냥 올립시다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그 사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K뱅크 영향력이 0.8% 가시죠 뭐 그냥. 그래서 약간 업비트가 진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줬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아이고. 증권업계에서는 업비트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상화폐 시장이 호황일 때는 막 예치금이 엄청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시장이 폭락할 때도 있잖아요. 특히 가상화폐 시장은 워낙 이 등락이 심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고객들이 못 살겠다 이제 일단은 빼자. 또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제 돈이 막 네. 그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당장 그리고 또 내년 10월이면 업비트와의 이 독점 계약이 일단 만료가 돼요. 네. 근데 이제 뭐 재계약이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확장적으로 그게 문제 뭐 돈이 다 빠져나간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것 자체도 그 약간 불확실성을 높이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요. 근데 이제 상장을 통해서 이제 공모되는 주식 중에서 기존 투자자들의 구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지나치게 높았다 이런 의견도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식 시장이 풀리는 전체 공모 물량 중에서 절반이 기존 주주들이 보유했던 구주, 그러니까 옛날 네네. 주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주였던 전 역시 상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K뱅크가 계획했던 공모 물량 8,200만 주 중에서 절반인 4,100만 주가 진짜 많긴 하네요. 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주 매출 물량이었는데요. 네. 그 이제 어떤 주주들의 약간 주식이냐면 네. MBK 파트너스, 베인 캐피탈, 네. 이제 또 카니의 유한회사, 이건 약간 투자 목적으로 만든 네네. 유한회사 같아요. JS 신한 파트너스 유한회사, 그리고 이렇게 네 곳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이제 시장에 나올 뻔했던 거죠. 그렇군요. 정말 정확하게 딱 4,100만 주가 구주 매출 물량이라는 게 굉장히 그런데 근데 이게 구주 비중이 좀 높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예요? 그 똑같은 물량의 주식을 그 공모주로 내놓더라도 구주의 비중이 높으면은 회사로 들어가는 자본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회사로 자본이 유입되는 대신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자기들이 이익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주 매출의 비중이 높았던 기업은 상장 이후 주가가 이제 상당폭 하락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렇죠. 상장을 통해서 새롭게 조달할 수 있는 자본이 전체 공모 금액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점 역시 K뱅크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은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상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약간 외부로부터 신규로 자본을 네.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 공모 시장에서 받은 돈 절반은 그냥 기존 투자들이 그러니까 다 가져가고 그냥 절반을 가져가고 엑시트하는데 그냥 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상장을 통해서 자본 확충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뭐 기존 사업을 확장하고 신사업에 진출할 여지는 그만큼 적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약간 왜 우리가 그 굳이 저 비싼 가격에 K뱅크 주식을 사갖고 기존 투자자들 배를 불러줘야 되는 것인가? 엑시스 도와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럴 필요가 저거 어차피 해봤자 예를 들어서 공모로 이제 100만 원 한다고 해봤자 그 실제로 그 신사업에 투입되는 거는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거는 좀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요. 네. 충분히 더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같은 이유들로 인해 약간 수요 예측에서 그 쓴 잔을 들이킨 K뱅크는 상장 일정을 내년 초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 구조를 바꿔서
상장에 재도전하겠다는 게 K뱅크의 계획인데요. 네. 구주 매출 비중 등을 이제 조절해갖고 다시 이제 상장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한다고 하나요? 예, 일단 K뱅크의 경우 이미 상장 예비 심사는 통과한 상태예요. 네. 그리고 그 예비 심사 효력이 내년 2월까지는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 효력을 갖고 있는 이 기간 안에 다시 상장에 도전해야 그 절차를 또 이제 간소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또 밑바닥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기존에 제출했던 증권 신고서는 이미 철회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새롭게 달라진 내용을 반영해서 증권 신고서도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은 업계에 알려진 거에 따르면은 공모 물량을 네. 기존보다 이제 줄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K뱅크의 경우 그 K뱅크의 최대 주주는 약간 BC카드거든요. 네. 근데 그 BC카드가 아까 얘기했던 뭐 MBK 파트너스가 베인캐피털 같은 약간 FI들을 재무적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2026년 7월까지 코스피에 상장하지 못하면은 그 당신들한테 동반 매각 청구권과 뭐 조기 매수 청구권, 풋옵션을 네. 주겠다 이런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휴. 네. 근데 이제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2026년 27월까지 그 상장 못하면은 BC카드가 좀 돈을 좀 물어줘야 돼요. 이자까지 쳐갖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K뱅크로서는 그 상장을 이제 다음번에 삐끗하면은 좀 약간 상당히 곤란한 처지가 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마 BC카드도 네. 그때 이 계약 맺으면서 2020년 7월까지 설마 못하겠냐 이 생각으로 그냥 넉넉하게 그냥 썼겠죠. 그렇지만 그 MBK 파트너스나 그 베인 캐피털 그런데도 네. 아유 그때까지 설마 못하겠냐. 하지만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예. 예. 그럼 지금까지 왜 재상장을 또 실패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잘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K뱅크의 두 번째 상장 실패가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번 K뱅크의 상장 무산 사태는 IT 스타트업 업계와 금융업계도 아무래도 적지 않은 파장을 네. 불러오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좀 약간 불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여파를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네. 우선 첫 번째로는 기존에 이제 상장 문턱에서 좌절한 다음에, 그러니까 IPO 도전했지만 좌절한 다음에 이 물밑에서 이제 재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들한테 네. 하나의 경고 메시지가 됐다. 그렇죠. 적지 않은 이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게 됐다. 맞습니다. 그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상장 추진 과정에서 지적됐던 기업 가치 고평가 논란과 비즈니스 모델의 취약성, 재무적 빈약함 등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증권시장 문만 두드린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좀 전달하는 계기가 네. 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상장에 실패했던 이유를 단지 그때 뭐 증시가 안 좋았어, 네. 공모시장이 안 좋았어 이렇게 약간 궁색하게 변명을 한 채 공모시장에 약간 이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만을 이렇게 촥 이렇게 기다리셨던 그런 방식으로는, 그런 나이브하고 유약한 방식으로는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에 당신들이 설 자리는 없다. 이런 걸 좀 알리는 냉정한 경고 메시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사실 굉장히 뼈 때리는 맞는 말씀이신데, 근데 듣다 보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회사가 있어요. 컬리하고 오아시스가 떠오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IPO를 한 번씩 약간 네. 그것도 약간 기업가치 고평가 논란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네네. 컬리와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상장 시도에서 고별을 맛본 다음에 이제 덩치를 좀 키우고 네, 맞아요. 사업을 확장도 하고 또 이제 뭐 매출도 열심히 높여보자 네. 이렇게 하고 열심히 IPO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오아시스는 이제 한때 뭐 11번가한테 약간 인수를 타진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쵸. 근데 11번가 현금으로 주는 거 아니면은 막 주식 교환 방식 이런 거니까 네. 11번가 주주들 입장에서도 11번가도 엄청 오래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불발되었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나. 네. 또 이제 컬리는 새벽 배송과 하루 배송의 서비스 권역을 넓혔고 네. 퀵커머스 서비스에 뛰어드는 맞아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 회사들의 경쟁력이 지난해 상장을 철회했을 당시와 비교해서
완벽하게 뭐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더 우세한 게 사실이잖아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K뱅크 상장 철회 사태를 봤을 때 이런 약간 한번 재수생, IPO 재수생 기업들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겠구나. 생각보다 시장이 바라보는 시선이 더 싸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토스를 비롯해서 좀 상장 준비 중인 핀테크 기업들이 진짜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동종업계 기업들이니까 네. 이쪽은 그쪽 나름대로 좀 악영향이 있는데 토스 운영사인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를 비롯해서 네네.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한테도 적지 않은 이제 고민거리들을 안겼습니다. 그렇겠네요. 비바 리퍼블리카는 올해 초에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약간 대표 주관사로 네. 선정을 했고 삼성증권은 이제 공동 주관사로 선정한 다음에 코스피 상장 절차를 네.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2025년 상장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네, 근데 토스보다 작은 기업들도 상장 준비하는 곳들이 있죠. 어디가 어차피 있나요? 네. 또 그 증시가 네네. 뭐 코스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코스닥도 있고 그렇죠. 여기저기 많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네. 조금 그 마이너리그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보다 작은 핀테크 기업들도 적지 않은데 네. 선불금융 서비스 기업인 아이오로라, 네. 인슈어테크 플랫폼 보닥의 운영사인 아이지넷, 아이지넷. 예, 네.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와우패스를 운영하는 오렌지 스퀘어 등이 네. 예비 심사를 청구했거나 아니면 주관사 선정 작업을 마친 것으로 업계에는 알려져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뱅크셀러도 있잖아요. 자산관리 플랫폼. 네. 여기도 이제 슬슬 이제 상장 주관사를 그렇군요. 선정하려는 그런 네. 모양새가 있다. 이런 분석이 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K뱅크가 어쨌든 상장을 한 번 더 실패를 했는데 예. 이게 과연 방금 말씀하신 핀테크 기업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주식 시장에 상장된 대형 핀테크 기업으로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지를 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기업들의 주가가 거의 3년 동안 엄청 안 좋잖아요, 지금. 너무 안 좋죠. 바닥을 거의 이제 네네. 고점과 비교하면 거의 바닥을 열심히 뭐랄까 할까 갑자기 군대에서 약간 이거 각계 전투할 때 이렇게 네. 포복했던 거 생각나는데 네. 혹시 이렇게 그 군대에서 각계 전투 포복하다 보면 여기 막 그 하수 같은 데도 물 있는 데도 이렇게 저는 그랬었는데 약간 네. 그처럼 약간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대기업인 K뱅크마저 기관 투자자들한테 약간 냉정한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좀 이제 안 줄 수밖에 없죠. 핀테크 기업들이. 사실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지혜님께서는 특히나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약간 증권가에서는 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한가득이었잖아요. 정말 장밋빛이었죠. 예. 네. 2021년 상장 당시 카카오뱅크가 본인들의 몸값으로 PBR 7.3배를 적용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네. 분들 많이 와. 계실 겁니다. 4대 금융지주의 평균 PBR보다 거의 한 20배나 더 높았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그때 나왔던 제가 약간 사실은 제가 원래 일하던 신문사에서 네네. 어떤 분이 이제 금융지주 회장님을 알았는데 저희 선배 네. 기자분이 그 금융지주 회장님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우리가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우리보다 20배가 더 높을 수가 있냐 이 PBR이 엄청 네. 그 경로하셨다는 얘기도 제가 좀 전해 듣기도 했었는데 그렇군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카카오뱅크를 단순히 온라인 은행이 아니라 전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된다는 그쵸. 그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거대 플랫폼을 등에 업고 기존 은행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이게 진짜로 약간 그 고평가의 근본적인 이유였잖아요. 네, 기대감이 되게 높았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매우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불과 3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에 돌아보면 이 같은 기대는 진짜 너무 과장됐었다. 그런 감이 있죠. 네. 현재도 카카오뱅크가 4대 금융지주보다 3배에서 5배 높은 PBR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뭐 카카오뱅크가 금융산업을 엄청나게 혁신할 것이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엄청나게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좀 기대감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 그 자신들을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야, IT 기업이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MAU 그러니까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가 뭐 1,000만이야, 2,000만이야, 3,000만이야 이런 거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만으로는 핀테크 기업들이 과거 같은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는 좀 많이 힘들어졌다.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니까 인정받긴 하지만 과거보다는 좀 그게 좀 그렇게 그 과거 수준처럼 평가받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번 K뱅크 사태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이 같은 시장의 달라진 평가 역시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토스가 제일 좀 확실하게 영향을 받기는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은 토스가 최근에 코스피 상장을 위해 협의 중이던 그 상장 주관사들한테 코스피보다는 약간 미국 증시 상장을 먼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근데 조금 더 제가 더 취재를 해서 다음번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K뱅크 사태를 보면서 플랫폼 금융기업이 코스피 상장 과정에서 네.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의 높은 평가를 받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점도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이야기 자체는 제가 이번 방송에 대본을 작성한 이후에 나온 이야기라서 이번 방송에서는 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따로 취재해갖고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또 토스하고 K뱅크를 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한 것도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비버 리퍼블리카를 K뱅크와 1대1로 직접 비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 토스 그냥 토스라고 하겠습니다. 토스는 토스뱅크라는 은행뿐 아니라 토스 앱 여기 이제 중개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 플랫폼 그리고 증권사인 토스증권 그리고 보험사인 토스 인슈어런스 결제인 토스페이 등 여러 이제 금융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종합 금융 기업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토스뱅크는 사실 그 토스의 그 계열사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냥 34%의 지분을 갖고 있어갖고 이제 관계사로 완전히 이제 토스가 막 그 완전히 뭐 직속 그 계열사라든지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엄밀히 말한다면 이제 K뱅크와 비교해야 하는 회사는 비바 리퍼블리카 그룹이 아니라 그냥 토스뱅크라는 하나의 계열사가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토스의 상장에도 일정 부분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일단은 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토스한테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비바 리퍼블리카의 예상 기업 가치는 뭐 10조에서 20조 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이미 일부에서는 너무 고평가다. 20조가 말이 되냐. 아니 실제로 뭐 그렇게 격렬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취재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동종업종에 속한 K뱅크가 상장 문턱에 미끄러졌으니까 크게 좋은 일은 아닐 수밖에 없죠. 이제 거대 플랫폼 토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내세워서는 우리는 토스니까 이렇게 높은 기업가치 인정해줘. 이걸로는 이제 힘들다 이거죠. 그것이 정말 냉정한 현실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K뱅크의 이런 실패를 통해서 좀 약간 설립을 준비 중인 제사 인터넷 은행 여기에도 좀 의문이 좀 생기는 모양새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죠. 제사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후년에 출범할 예정인데 이 제사 인터넷 은행이 과연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과연 투자 매력도가 있는 거냐, 그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의견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이번 11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제사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예비인가 심사 기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인가 받으려면은 예비인가는 이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 이건데, 근데 그리고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사 인터넷 은행을 약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그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꾸리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 인가에 도전한 각 컨소시엄들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연관 기업과 단체들로 좀 대거 구성이 돼 있거든요. 어떤 컨소시엄들이 준비 중인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번 제사 인터넷 은행의 약간 뭐랄까 컨셉이랄까요? 그 명분이랄까 그런 건 약간 소상공인을 막 돕는 소상공인 특화은행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갖고 아까 그런 쪽 그 단체들이 많은데 현재 모두 5개의 컨소시엄이 제사 인터넷 은행 설립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우선은 그 급여 세무 회계관리 ERP 있잖아요. 그 ERP 만드는 더존 비즈온이 여기도 뭐 유명한 회사죠. 주축이 돼서 설립한 더존뱅크 컨소시엄이 있고
그리고 한국 신용데이터가 네. 주축이 돼서 만든 소호은행이라는 네,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5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단체가 주축이 돼서 설립한 소소뱅크 컨소시엄. 그리고 3.3 랜딧, 루니, 현대해상, 현대백화점, 대규가 연합한 유뱅크 컨소시엄. 네. 그리고 한국생명농업경영체 연합회 등 농업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AMG 뱅크 컨소시엄도 이제 우리도 한번 은행에 도전해 보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생각보다 많네요. 근데 좀 뭔가 약간 뿌리가 되는 모기업의 위상이 기존 인터넷 은행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그래서 솔직히 기존에는 막 카카오, 토스, 네. 뭐 BC카드였는데 네. 약간 좀 그렇죠. 좀 네.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화은행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BC카드가 최대 주주인 K뱅크에 비해서 최대 주주 기업의 규모가 좀 작고 업계에서 위상과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건 좀 어쩔 수가 들어요. 없습니다. 네, 네. 근데 BC카드가 최대 주주인 K뱅크조차도 K뱅크가 사실 우리나라 국내 1호 인터넷 은행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아니라.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와의 경쟁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승기를 못 잡았어요. 그렇죠. 뭐 여신잔액, 수신잔액 그런 뭐 자산 규모 등을 바탕으로 비교했을 때 카카오뱅크의 뭐 3분의 1이나 잘해봐야 절반 정도로 절반 네. 규모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K뱅크보다 4년 반이나 더 늦게 영업을 시작했던 토스뱅크와 치열한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네, 네.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본격적인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을 내놓지 않았기에 그렇죠. 사실상 K뱅크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처럼 거대 플랫폼을 보유하지 못했기에 그 고객들을 모으는데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만큼 이제 K뱅크가 이제 자본 조달도 어려움을 네. 겪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번 제가 말씀드릴 거에 논점이 나오는 거죠.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대형 금융기업인 BC카드가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K뱅크도 영업 시작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큰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물며 이보다 네. 자본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주도해서 설립하는 제4 인터넷 은행이 과연 얼마나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이게 그리고 너무 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그 사공들이 많다는 좀 느낌도 좀 있어요. 꽤 많네요. 네, 어떤 네. 곳은 약간 몇십 군데.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좀 너무 그 은행 같은 거는 또 이제 안정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좀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문 정말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K뱅크도 이제 시장에 자리 잡고 그 IPO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 못한 거잖아요. 두 번이나. 못했습니다. 과연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4 인터넷 은행이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뚜렷한 성과를 낼 수 네. 있겠느냐. 뭐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재무적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투자 수익률과 투자 회수 가능 여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K뱅크가 상장 연기된 걸 보면서 아, K뱅크도 저런데 약간 이게 제4 인터넷 은행에 돈 우리가 넣었다가 과연 이제 증시 상장을 통해서 엑시트 할 수 있을까? 상장을 통한 엑시트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수 있겠다. 네. 이런 우려도 이제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심사역분이 제4 인터넷 은행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예. 제가 그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 방송이 뜨면 방송 링크를 보내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근데 그 뭐 내가 네. 제가 너무 제4 인터넷 은행이 부정적인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는 네. 부정적인 시선이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투자를 할 때는 최악의 뷰까지 사실 예. 다 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특히나 요즘처럼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과감하고 냉정하게 거품을 좀 걷어내고 보는 것도 분명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선표님 방송 나오면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K뱅크의 상장이 다시 한번 연기된 이유 그리고 이번 사태가 IT 금융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K뱅크의 상장 무사는 K뱅크뿐 아니라 국내 IT 스타트업 업계 그리고 금융업계 전반에 정말 연쇄적으로 좀 파급력을 미치는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도 이제 K뱅크를 비롯한 핀테크 업계의 이야기들 저희 자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